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에서 처리되지 않은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블레이저에서 에러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러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 예기치 않은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쉐어드 폴더에 보면 메인 레이아웃 레이저라고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이 div 태그에 묶인 애들이 보이죠. 이 사이드바가 내비게이션 메뉴고, 이 바디가 실제 컨텐츠일 거고요. 이게 아마 오른쪽 상단에 뜨는 링크일 거예요. 얘 누르면 About 누르면 ASP.NET으로 이동하도록 해놓은 그런 링크예요. 여기에서 아티클 밑에 에러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바운더리로 바디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에러를 한번 내볼 건데 페이지스의 카운터에 가셔가지고 이 인크리멘터 카운터에서 커렌트 카운트가 5보다 크다면 스로우를 해버릴 거예요. 에러를 그냥 스로우 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exception 날리셔도 되고요.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니까 current count is too big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카운터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넘어가면 에러를 이렇게 발생시키겠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on error has occurred라고 뜹니다. 자, 저희가 에러 바운더리를 만들어 놔서 그 내역이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홈이나 패시 데이터로도 이동이 안 돼요. 에러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전 형태로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 눌러주시면 다시 에러가 나고 또 복원이 안 돼요. 자, 저희가 원한 게 이게 아니죠. 에러가 복원이 되기를 바란 거지. 에러가 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된다, 다시 릴로드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수정할 건데요. 아까 메인 레이아웃 레이저로 돌아가서요. 에러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 REF라는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써줄 거예요. 여기에 에러 바운더리라는 거를 처리하도록 할 거고요. 코드 블럭을 하나 추가해서 C# 코드를 넣겠습니다. private 바운더리로 방금 얘기했던 저 REF로 참조를 했던 에러 바운더리를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시점을 파라미터 set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바운더리 점 recover를 하도록 하면 뭔가가 변해질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에러가 나온 에러 바운더리를 그대로 받아서 이 onParameter set, 아마 링크가 이동되면 onParameter set이 다시 세팅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때 이 리커버를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에러를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카운터에서 똑같이 누르면 에러가 나죠? 네, 이 상태에서 에러가 오커 됐는데 다시 홈을 누르면 이제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해봐도 처리가 되고요. 링크를 이동하면 리커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예 사용자 정의 에러 컴포넌트를 통해서 캐스케이딩 밸류에 에러를 전달하여 에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쉐어드에서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일단 화면을 키우고요. add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넣을게요. 이름을 에러.레이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화면하고 코드가 하나 있을 건데 위쪽에 최상단에 일단 로깅을 위한 유징을 추가할 거고요. 유징에 microsoft.extensions.logging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인젝트를 위해서 인젝트를 하나 할 건데 저 로거를 지금 추가할 거예요. 로거 iLogger 에러라고 이 레이저 컴포넌트 클래스 이름을 넣고요. 로거라고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에러를 지워버리고 div를 하나 추가해서 태그를 넣고요. div 아래 만약 에러가 있으면이라는 태그를 제가 하나 베리어블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할 거예요. 아래쪽에서 코드 블럭에서 선언을 하겠죠. 그래서 에러 액티브라는 불형 is 에러 액티브라고 하고 이거를 펄스라고 넣어줄게요. 자, 에러 액티브는 이렇게 넣고 에러라면 div 클래스는 alert danger. 자, 이거는 CSS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롤로 alert라고 하고요. div를 닫아줍니다. 여기서 닫고 다시 이 아래에서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클로스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건데 네, 클래스로 클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dismiss alert라는 거 하나 넣고 레이블을 close라고 하고요. onClick에다가 hide error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안쪽에 스팬을 하나 넣어서 히든 자, 이런 걸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을 추가할 거고요. 아래쪽에 메시지를 추가할 겁니다. 자, 타이틀은 스트링으로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여기다 스트링으로 타이틀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타이틀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도 하나 남겨야 되니까 메시지도 추가하겠습니다. P에다가 P 태그를 하나 추가해서요. 여기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HTML은 기본적으로 된 것 같고요. 캐스케이딩 밸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this, 이 현재 인스턴스를 밸류에 넘겨주시면 되고요. 이 차일드 컴포넌트라는 건 렌더 프래그먼트라고 있어요. 저희가 렌더 프래그먼트라는 걸 추가해 줄 건데요. 파라미터형 변수로 public 렌더 프래그먼트 해서 child 컨텐츠 라는 거를 get set 해주겠습니다. 이 형태로 해서 넘겨주고, 이제 에러가 됐을 때 어떤 걸 처리할지 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프로세스 에러라고 추가하고, 자, 메시지하고 관련된 내역들을 여기서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들어갈 내역은 에러가 프로세스 에러고, 타입은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ex.message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ex.message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거, 이걸 로고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로그 에러라고 할게요. 에러가 났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 에러 액티브 플래그를 true로 바꿔가지고 show하게 해주고, 타이틀에다가 방금 말했던 에러 프로세스 에러라는 거를 타이틀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만들었던 메시지를 여기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tate has changed 이렇게 하면 UI를 다시 그려줘요. 자, 프로세스 에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hide 에러 라는 걸 만들어서 hide를 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다시 컴파일을 다시 해보시고, 이제 app 레이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app 레이저를 이 상단에 에러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주시고요. 컨트롤 A 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Alt F8번인데 저는 11불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 다른 분들은 이게 컨트롤 KD, 컨트롤 KD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일부러 에러를 내볼게요. 자, 아까 저희가 카운터 했던 레이저를 그대로 한번 조금 이용을 해서 에러를 내보도록 할게요. 카운터에서 캐스케이딩 관련된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는 거를 여기다가 추가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에러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getSet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요. 5보다 많을 때 throw 하게 돼 있는데 여기를 try catch로 묶습니다.
그래서 exception을 받아서 이 exception을 에러 컴포넌트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ex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대문자로 바꿔주셔야 되죠. 약간 잘못했었네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카운터로 가볼게요. 클릭미를 여러 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되면 트라이 캐치어에서 상위에 이제 에러 메시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에러 레이저 컴포넌트가 떠요. 자, 보시면 뭐 클래스들이야 없어서 스타일 시트가 적용 안 된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X 버튼을 누르시면 그래서 사라져요. 다시 나오고, 다시 누르면 또 사라지고 나오는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해당하는 에러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명 주기에 대한 건데요. 블레이저 컴포넌트의 수명 주기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시작되고 컴포넌트가 UI에서 제거될 때 끝납니다. 이니셜라이즈, 크게는 이니셜라이즈, 파라미터 셋, 애프터 렌더, 그리고 디스포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디스포스까지 7개인데 왜 차이가 있냐면 동기적인 것, on initialized가 있고요. on initialized 뒤에 async가 붙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on initialize, on parameter set, on after render, dispose, 이 네 가지가 크게 네 가지 단계고요. 그거에 대한 비동기 수명 주기가 on initialized async, on parameter set async, on after render async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스포스는 하나만 있고요. 그래서 synchronous 메소드, asynchronous 메소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뭐 하나씩 싱크 메소드와 어싱크 메소드가 있으니까 2개씩 되겠죠. 둘, 넷, 여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포스까지 7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pages라는 폴더에 제가 폴더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폴더 이름은 컴포넌트라고 할 거고요. 컴포넌트, 그리고 그 아래에 폴더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거예요. 수명 주기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레이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요. 레이저 파일 이름은 initialize and dispose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코드를 추가할 건데요. 일단 최상위에 이 라우팅 주소를 만들어 줄 거예요. 페이지 아래, 컴포넌트 아래, 사이클, initialize, dispose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인젝트를 할 건데요. 라이브러리를 인젝트 IJS runtime 이라는 거를 인젝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JS runtime 이라는 변수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인젝트 할 거고요. 이름은 내비게이션 매니저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포스를 위해서 디스포스 구현체를 임플리먼트 할 거예요. disposable이고요.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도록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로 initialize value라는 거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는 텍스트라는 변수를 줄 거예요. 코드 블럭에 C# 코드를 만들 거고요. 저 텍스트를 줄 겁니다. 얘는 get, set, empty로 초기화하고요. override. 자, initialize부터 해볼게요. on initialized 해서 텍스트는 on initialized가 되도록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매니저에 로케이션 체인지드라는 핸들러를 등록할 거예요. 이벤트를요. on 로케이션 체인지드는 지금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void 형태고요. 오브젝트를 받아서 sender라는 변수로 지정을 하고 location changed event args라는 이벤트 args를 받습니다. 이것들을 받아서 여기에서 JS 런타임을 가지고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이름을 조금 잘못 지어서 run 넣어줘야죠. 다시 js runtime.invoke void sync 네, 요 형태로 실행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체인지 됐다라는 거를 로그에다가 찍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그로 로케이션 체인지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대로 콘솔 로그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alert라고 alert 박스를 찍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변경됐다 라는 의미로 페이지 무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직 구현 안 한 게 있죠. public void dispose를 구현해야 합니다. 자, 이 dispose를 disposable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죠. 내비게이션 매니저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저 로케이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를 등록을 했으니까 해제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해제를 해줍니다. 똑같이 이거 안 해주면 메모리가 릭 날 거예요. 그리고 JS 런타임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에 걸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하고 dispose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and on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니셜라이저하고 디스포스 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한 후 실행을 하고 일단 여기 홈 카운트 패치 데이터는 없으니까 직접 복사해 가질게요. 넣으시면 이렇게 initialize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페이지 무빙이 일어나요. 이렇게 alert 창이 뜨겠죠. 그리고 다른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디스포스가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12번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dispose and unsubscribe handler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initialize and dispose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set, 파라미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 se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에서 레이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이름을 파라미터 set이라고 하고요. 그대로 넣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우팅 주소를 지정을 할게요. 페이지를 통해서 얘도 컴포넌트 아래 라이프 사이클 아래 파라미터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안 넣더라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옵셔널 키워드인 물음표를 넣어줍니다. 네, 값이 없어도 못 찾겠다라는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전과 똑같이 인젝트를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JS 런타임을 인젝션 해주고요. 이름을 런타임이라고 해줍니다. 파라미터 set이라는 그 태그 밑에다가 div로 또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파라미터 value 파람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쪽에서 public string 자, 널을 받을 거고요. 널 가능한 스트링이에요. 텍스트 get set 프로퍼티를 지정하고요. 초기를 empty로 초기 값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트리뷰트로 파라미터라고 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값을 지정을 해주면 파라미터의 값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override on 파라미터 set을 override 해줍니다. 그리고 JS 런타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invoker sync 하고 alert 창을 또 띄워줘 볼게요. alert 메시지는 파라미터에 들어온 녀석들을 찍어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자. 파라미터 set 파람 텍스트의 값을 여기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값을 지정해 주고 이제 컨트롤 S를 눌러도 한 리로드가 안 되는 애들이라고 지금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니까 이때는 컴파일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스탑을 하시고 컴파일 하시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자, 이 뒤쪽 주소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요. set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현재는 값을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alert에 파람 텍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제가 뒤쪽에다가 그러면 파라미터 set을 1, 2, 3, 4 파람 텍스트라는 값을 넣어서 엔터를 다시 눌러볼게요. 이때에는 파라미터 텍스트가 1, 2, 3, 4다 라고 제대로 나옵니다. 이게 컴포넌트형 파라미터 또는 일반 URL 형태의 파라미터예요. 근데 저희가 쿼리 파라미터라고 해서 쿼리 스트링을 쓸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옵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쿼리 스트링을 URL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올게요.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이름을 쿼리 텍스트라고 바꿀 거예요. 파라미터 아래쪽에 애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할 건데요. 애트리뷰트는 supply 파라미터 from 쿼리라는 걸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쿼리 스트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내역을 그대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 쿼리 텍스트도 알러트에서 찍어줄 수 있도록 쿼리 텍스트라는 문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베리어블도 쿼리 텍스트를 찍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볼게요. 이미 실행이 돼 있고 방금 제가 핫 리로드를 했죠. 그래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쿼리 텍스트가 지금은 없어요. 없는 상태니까 알러트가 나온 건데, 이 상태 뒤쪽에 이름을 쿼리 텍스트라고 하고 789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누르시면 이렇게 파람 텍스트와 쿼리 텍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셋 될 때, 온 파라미터 셋 될 때 파람 텍스트하고 쿼리 텍스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애프터 렌더라는 걸 확인해 볼게요.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 다시 add 레이저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름은 애프터 렌더라고 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라우팅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페이지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 애프터 렌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역을 찍어보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야 되니 똑같이 인젝트 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IJS 런타임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인젝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JS 런타임이라는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주고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버튼 클래스 버튼의 색깔하고 모양을 기본적인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요. 온 클릭 되었을 때 state as changed를 그대로 호출하겠습니다. 이거는 GUI, UI를 다시 렌더하여라 라는 명령이에요. 강제로 다시 렌더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트리거 애프터 렌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블럭에 애프터 렌더에 대한 것을 오버라이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프터 렌더의 어싱크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볼게요. 오버라이드 애프터 렌더 어싱크에 대해서 오버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wait해서 이 앞쪽에 어싱크를 주고요. JS 런타임 똑같이 invoke void async alert 창을 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 first render라는 것에 대한 내역을 찍겠습니다. first render는 어떨 때 true이고 false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하면, 자, 여기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넣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누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컴파일하라고 나오니까 스톱하고 다시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n을 빼먹었네요. 네.
n을 넣고 다시 컴파일 그리고 실행. 복사해서 그대로 추가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때 퍼스트 렌더는 true다. 첫 번째 렌더링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애프터 렌더를 누르시면 퍼스트 렌더가 펄스로 바뀌어요. state has changed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렌더링 된 상태에서 UI를 다시 그릴 거예요. UI를 다시 그린다는 의미는 달라진 것들만 아마 다시 그리게 되기 때문에 이때 퍼스트 렌더는 펄스가 됩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컴포넌트에는 하나의 태그 또는 여러 태그가 있을 수 있고요. 이를 컴포넌트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컴포넌트 컨텐츠를 래핑하는 방법이고요. 각 레이아웃에는 바디 래핑 구성 요소의 자리 표시자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레이아웃 1, 2, 3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각각의 레이아웃이 조금씩 달라요. 이쪽 첫 번째 것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바가 있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은 사이드바가 없고요. 세 번째 레이아웃은 상단과 하단이 없어요. 메뉴 컴포넌트나 부터가 없다는 얘기죠. 이때는 얘는 이제 어드버타이즈 컴포넌트가 레프트 라이트에 하나씩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 컴포넌트를 바디에다 넣게 되면 이렇게 마이 컴포넌트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구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블레이저에서는 코드에서 이런 레이아웃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쉐어드라는 페이지 폴더에 저희가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메인 레이아웃이 있죠? 얘를 그대로 그냥 복사를 해서 이름을 my layout이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my layout.razor라고 바꾸고 이 my layout을 이거 필요 없고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헤더에 h1 태그를 넣고 my layou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홈이라는 거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 이름일 거고 복사를 한 다음에 하나는 카운터 그리고 또 하나는 패치 데이터 이렇게 하고요. 이쪽 뒤쪽도 필요 없으니 지우고 푸터 이 사이에 바디를 표시하게 해주고요. 푸터를 하나 넣을게요. 자, 푸터에는 그냥 메시지를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메시지를 찍어줄 거고 초기 값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초기 값은 this my layout 레이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app 레이저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app 레이저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전 과정에서 뿌려졌던 에러 관련된 건데요. 뭐 지우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타입 오브에 대해서 메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바꿔볼게요. my 레이아웃이라고 바꾸고 이 아래쪽도 my 레이아웃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잠시만요. 네,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초기 값이 저희가 지정한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가면 동작은 똑같이 합니다. 이전과 에러까지 다 나오죠. 레이아웃만 변경이 되었어요. 다른 건 수정하지 않고 이 레이아웃만 변경할 수 있으니 상당히 편한 형태가 되죠. HTML에서 스타일 시트만 따로 빼서 레이아웃만 변경하듯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컴포넌트에 직접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 직접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카운터 이전에 페이지스에 보면 이 카운터가 있잖아요. 이 카운터를 하나 복사를 그대로 할게요. 해서 이름을 변경을 할 거예요. my 레이아웃 카운터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요. 이 페이지도 my 레이아웃 카운터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여기에 레이아웃에 my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컴포넌트만 my 레이아웃을 직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레이아웃 자체를 변경을 했죠. my 레이아웃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기본 형태로 바꿔줄게요. 메인 형태로 바꾸고 메인 형태로 바꿔서 다시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원래 메인 레이아웃으로 수정이 됐죠.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my 레이아웃 카운터를 가져오게 되면 이름을 잘못했네요. my 레이아웃 카운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그 녀석은 my 레이아웃이 적용이 돼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레이아웃에서 직접 my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을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홈으로 다시 가시면 메인으로 변경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직접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제 폴더, 특정 폴더에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약간의 코딩이 조금 들어갈 건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 컴포넌트에 보시면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 밑에 쪽에 import.razor를 가져갈 거예요. 네, 이름은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보시면 유징으로 지금 이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애들이 다 이 유징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import.razor를 가지고 특정 폴더에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런 유징도 적용할 수 있어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라이프 사이클 밑으로 얘를 가져갈게요. 그리고 얘는 다 지워버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레이아웃 my 레이아웃 이라고 적용을 하면 얘는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 밑에 있는 폴더에 있는 After Render, Initializer and Dispose, Parameter Set 레이저는 다 my 레이아웃이 적용된 레이아웃이 될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행하기 전에 계속 After Render, Initializer and Dispose, Parameter Set
치기 싫으니까 내비게이터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쉐어드에 내부 메뉴라는 아이를 찾아와서 패치 데이터 밑에 있는 애들을 밑에 하나, 둘, 셋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방금 얘기했던 요 녀석들 주소를 써줄게요.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 애프터 렌더 복사해서 하나 넣고요. 이니셜라이즈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셋도 여기에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름은 여기까지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애프터 렌더라고 하고요. initialize and dispose라고 하고요. 얘는 파라미터 se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한 다음에 내부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게 나왔죠? 그런데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는 보시면 메인 레이아웃으로 되고 있고, 이제 애프터 렌더로 가시면 자, 마이 레이아웃으로 변경이 돼요. 다시 홈으로 오겠죠? 이니셜라이즈도 마찬가지로 마이 레이아웃, 파라미터 셋도 마찬가지로 마이 레이아웃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첩된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쉐어드로 가셔가지고요. 폴더에 레이아웃을 하나 복사를 할게요. 그대로 다시. 그리고 자, 이건 필요 없는데 CSS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은 nested layout 레이저로 만들어 놓을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가 레이아웃을 가져옵니다. 따로 my 레이아웃을 가져와요. 그리고 헤더에 nested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대비에 패치 데이터 에러 핸들링 그리고 레이즈드 에러 레이저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푸터를 뭐 특별하게 이리스 네스티드 레이아웃.레이저라고 구분할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로 가서요. 자, 페이지로 가서 여기에서 또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름은 네스티드 레이아웃 카운터라고 할 거예요. 페이지는 이쪽에다가 라우팅 주소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네스티드
레이아웃 카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레이아웃을 직접 지정을 해서 네스티드 레이아웃을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값은 좀 변경할 건데 어차피 저희가 카운터를 가지고 갈 거라서 이전에 카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페이지 타이틀부터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요. 이건 지우고, 자,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찍고, 이 아래쪽 뭐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뺄게요. 또 트라이 캐치 의미 없는 값이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이것도 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스티드 레이아웃 카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해봐야겠죠? 자, 내부 메뉴로 다시 이동을 할게요.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네스티드 레이아웃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네스티드 레이아웃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니셜라이즈 앤 디스포스 하면 마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보셨죠? 이 상태에서 다시 네스티드 레이아웃으로 가시면 마이 레이아웃 밑에 네스티드 레이아웃이 나오고, 다시 홈 카운트 패치 데이터 나오고요. 카운터 찍고, 그리고 나서 뭐 네스티드 레이아웃이 나오고 마이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녀석이 결국은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밑에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레이아웃 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레이아웃 뷰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그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app 레이저로 가보시면 레이아웃 뷰라는 게 아래쪽에 not found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위는 메인 레이아웃이고요. 하위쪽도 메인 레이아웃이라고 레이아웃을 지정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 레이아웃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 상태로 바꿔서 에러가 나면 마이 레이아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 not found가 되면 마이 레이아웃이 나오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주소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마이 레이아웃이 나오면서 뜨면서 sorry, there's nothing at this address 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my out 레이저에 대한 레이아웃에 뜨게 되죠. 해당 내역이 이게 바디가 될 거고요. 요 P 밑에 쪽이 바디가 되겠죠. 그리고 레이아웃은 my 레이아웃이 됩니다. 여기서 홈으로 가면 다시 홈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CSS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블레이저는 CSS를 격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격리라는 것은 하나의 컴포넌트에 하나의 CSS만 실행되도록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격리는 범위를 지정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블레이저에서 컴포넌트에 CSS를 추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격리된 CSS로 특정 구성 요소에만 적용되는 CSS를 만들 수 있고요. Shared Global CSS라고 해서 웹사이트 모든 구성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CSS도 있고요. Embedded CS라 그래서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 집합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 CSS라 그래서 외부의 링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mbedded CS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성 요소 자체에다가 CSS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규칙 집합이에요. 오늘 알아볼 거는 격리된 CSS라는 거고요. 격리된 CSS를 만드는 방법은
컴포넌트별로 스타일을 정의를 하려면 컴포넌트에 대한 name.razor 파일의 이름과 일치하는 name.razor.css 파일을 같은 폴더에 만듭니다. 그리고 name.razor.css 파일은 범위가 지정된 CSS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건데 페이지스 밑에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CSS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CSS 밑에다가 이름을 CSS installation.razor라고 이름을 씌울게요. 그리고 레이저 파일은 구성을 간단하게 할 텐데 페이지 라우팅 주소를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installation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름은 저희가 installation scope 스코프를 확인해 보려는 거니까 apply 적용이 된다 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h1으로 하고요. scoped css example이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이 녀석과 이름이 똑같은 녀석을 만들려고 했으니 일단 이름을 복사를 좀 하시고요. 레이저까지 복사를 하고 여기에다가 add new item 웹으로 가셔서 컨텐츠에 스타일 쉿 지정하시고 뒤쪽에다 이름을 복사한 녀석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요. 이 밑에 제가 자동으로 넣은 거 아니고 얘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넣어줬어요. 제가 따로 넣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넣고 h1 태그에 대해서 컬러 레드라고 하고요. 폰트 패밀리에다가 몇 가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타오마 버다나 제네바 타오마가 있네요. 이걸 빼서 버다나 제네바 타오마 산스리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게 하고요. 세미콜론으로 끊어주고요. 실행을 하시고 CSS installation을 넣게 되시면 이렇게 h1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죠. scope css example이라고 해서요. 레이저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다른 h1 태그들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하고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not installation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얘는 not installation이라고 하고요. not apply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똑같이 컴파일 하고요. 실행을 하시면 다시 CSS not installation. 자, 여기서 h1은 어떻게 됐어요?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CSS installation razor.css 이 컬러 레드라는 거 이러한 폰트 패밀리는 해당한
css isolation.laser 파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저는 저 CSS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해 보려는 겁니다. 일단 블레이저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오픈 폴더 인 파일 익스플로러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OBJ를 따라 들어가시고요. 디버그로 가셔가지고 net 6.0이라는 걸 따라 들어가세요. 아마 프레임워크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릴리즈로 하셨으면 릴리즈라고 나올 거고요. x86이나 x64로 저는 NeCPU로 했죠. 하셨다면 그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x86, x64. 그 다음에 단넷 6.0이 아니고 뭐 다른 버전으로 하셨다면 그 버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단넷 6.0 다 따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scoped CSS라는 게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번들, 페이지, 프로젝트 번들, shared라고 있어요. 저희는 번들로 따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블레이저 튜토리얼 style.css라는 게 있죠. 블레이저 튜토리얼의 프로젝트 이름에 대한 styles.css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 CSS isolation, 레이저, RZ, SCP, CSS로부터 만들어진 B-H1이 B-KBP OVWCH C0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H1이라는 태그에 요걸 붙여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H1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블레이저 튜토리얼.style.css는 그러면 어디에서 얘를 참조하고 있을까요? 얘는 layout.cshtml에 가보시면 이 링크 href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하도록요. 이렇게 해서 레이저의 그 CSS 격리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H1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아까 제가 이솔레이션에 레이저에 가보시면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하고 인베디드 그리고 외부 링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중에서 차일드 컴포넌트에 지원되는 형태도 알아볼 거예요. 차일드 컴포넌트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가능한지 일단 쉐어드 폴더에서 저희가 이름을 하나 또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름을 CSS isolation child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H1으로 child 컴포넌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pages css 밑에다가 parent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이름을 CSS isolation parent라고 할게요. 자, 구분을 하기 위해서 CSS isolation parent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페이지에 이름을 또 해줘야 되니까 라우팅을 위해서 페이지 CSS isolation paren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필요 없고 아래쪽도 지울게요. div 태그를 하나 넣을 거고요. div 안에 h1으로 parent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하위에 CSS isolation child 컴포넌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arent 밑에다가 다시 넣어야 되니까 CSS 파일을 격리를 시킬 거예요. 똑같이 add new item ASP.NET Core
웹, 컨텐츠, 스타일शी트, 이름은 똑같이 CSS, isolation, 레이저 .css 라고 하면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h1 태그를 똑같이 수정을 해줄 건데, 자, 이전 걸 한번 보고 복사를 해볼게요. 빠르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 딥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S, 네, 저장을 하는 얘기고요. 컴파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페어런트 레이저로 이동할 거니까 페어런트 레이저에 이름을, 주소를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페어런트. 자, 이렇게 하면 페어런트와 차일드 컴포넌트가 둘 다 레드가 적용이 됐죠. 네, 같은 격리된 안에서도 차일드에도 격리된 CSS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div라는 태그를 한번 빼볼게요. 빼서 자, 이때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죠? 네, div를 빼버리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격리에 대해서, 격리 범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Shared Global CSS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www root이라는 걸 내리시고 CSS 열고 site.css라는 걸 더블 클릭하세요. 열어보시면 하단으로 오셔가지고 이 밑에다가 넣는 스타일은 모든 사이트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서 모든 사이트가 쓸 수 있냐면 layout.cshtml 가보시면 이 녀석 css site.css를 기본적으로 링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site.css를 모든 녀석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저희가 간단하게 지정을 해서 글로벌,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애프터 컨텐츠는 share or 글로벌이라고 스페이스를 앞쪽에 하나 줬죠. 구분하려고 그래요. 여기요. 컬러 레드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페이지스 밑에 아무 곳에나 레이저 파일을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CSS 밑에다가 기존처럼 이 녀석을 이름을 복사를 해서 share or 글로벌이라고 하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글로벌이라고 하고 h3에다가 클래스를 직접 지정을 해줍니다. 자, 글로벌 스타일이라고 하고 css share or 글로벌 뒤쪽을 이렇게 뺄까요? css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ss 글로벌이라고 하면 share or 글로벌이라는 게 들어갔죠. 자동으로 글로벌 스타일이 적용이 됐어요. 저희가 글로벌 스타일은 아까 site.css에서 적용해준 이 녀석이고요. 레드로 나오게 해놨죠. 저희가 블루로 바꾸고 확인해보면 블루로 바뀌죠. 옐로우로 바꿔도 되겠죠. 옐로우. 자,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어떤 페이지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CSS 폴더 말고 외부에 어떤 곳에 레이저 파일을 만들어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인베디드 CS라는 게 있습니다. 인베디드 CSS. 인베디드 CSS는 말 그대로 해당 레이저 파일 밑에다가 그대로 스타일을 적용한 거예요. 인베디드 레이저는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거는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CSS 밑에 레이저 파일 하나 만들게요. 지금 쉐어 글로벌을 제가 복사를 그냥 할게요. 그대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CSS embedded 라고 하고요. 엔터를 누르고 이 녀석을 embedded로 이름을 바꾸고 클래스의 글로벌이 아니고 embedded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대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그게 바로 embedded 스타일입니다. 컨텐츠는 컬러는 그린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CSS embedded. 자, 이렇게 하면 녹색이 나오죠. 아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글로벌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글로벌은 옐로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베디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CSS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써봐서 사실 따로 적용하고 해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까지 layout.cshtml에서 링크를 통해서 외부 CSS들을 가져오도록 해놨었어요. 사이트 CSS도 그렇고 블레이저 튜토리얼 스타일.css도 그렇고 외부 링크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 부트스트랩 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외부 링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외부 링크도 가능하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이저에서 CSS는 이렇게 격리, 글로벌 쉐어, 인베디드, 그리고 익스터널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CS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